이제 집합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일단 개념 정리를 쭉 할 거고요. 내가 여기다 쓰는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이 책 어딘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 순서에 맞게 꼭 맞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개념 정리를 일단 쭉 해드릴 테니까 뭐 필요한 부분은 노트에 적든지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든지 그런 건 너희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임이죠. 모임. 쉽게 생각하면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냐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뭐든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또는 뭐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이번 수학 점수들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같은 애들은 그 점수는 한 번만 기록이 되겠죠.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만 서로 다른 것만 모아놓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죠. 원소. 그 다음 원소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주로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나 꼭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차이를 구분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집합은 주로 대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내나 역시나 이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은 그러면 또한 이 집합의 원소 역시 새로운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기 중동고등학교 이 동네에 있는 학교 누구 특정한 학교 서문여고라고 할까요? 서문여고가 있어요. 서문여고 집합이 있으면 서문여고 1학년 1반 또 하나의 집합 원소가 그 서문여고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1학년 1반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 안에도 또 다른 원소들이 막 들어있잖아. 각각의 학생들이. 그치? 그렇게, 그럼 서문여고 1학년 1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집합도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그 모임 하나하나들이 서문여고라는 그런 또 다른 집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차이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만 기준이지 그 녀석이 뭐 숫자 하나인지 아니면 어떤 집단인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합의 표현 방식인데 이제 크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우는데 첫 번째는 그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있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나는 이 세 개로 표현하기에 좀 부족한 집합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집합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원소 나열법부터 얘기를 하면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말 그대로 하나씩 나열을 해 놓는 거야. 알았지? 나열을 하는 거 순서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으나 이왕이면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이 안에서 원하는 것도 찾기가 빠르겠지. 그치?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이 무언가 규칙을 이루고 있다면 전부 다 나열할 필요 없이 중간에 점점점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1, 3, 5, 7, 9 이렇게 있는 걸 1, 9요. 이런 건 좀 비약이 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누가 봐도 이 내가 생략한 부분이 이런 숫자들로 채워져 있겠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으악! 자. 근데 원소 나열법의 장점 직관적이에요. 딱 눈으로 보면 그 원소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보인다는 거지. 그게 최대 장점인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표현을 하기 어려운 집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이야. 표현에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0부터 1까지의 실수를 모두 다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럼 0부터 1까지의 실수니까 0 쓰고 그 다음 뭐 쓸 거야? 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그치? 그 연속되어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하나씩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즉 나열하기 힘든 그런 집합들, 원소를 나열하기 힘든 집합들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이거 모르는 친구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괄호 쓰고요. 여기 하나 막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막대기 뭐라고 읽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 누가 여기서 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닌가? 얘를 주로 흔히 바라고 많이 읽어요. 하지만 이 바는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바라는 건 수학에서 우리 복소수에서 배우지 않았나? 이걸 읽을 때 바를 씁니다. 요 녀석은 기분이라고 읽어요. 원래 정확한 수학 용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특징인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영어 시간에 요새는 그런 게 좀 덜하다 돼. 영어 시간에 요새도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읽어보라고 시키나? 뭔가 안 시키나? 요새 안 시키나? 나 때는 그런 걸 이렇게 읽어보라고 시켰거든. 그러면 뭔가 내가 물론 원어민의 뺨치도록 막 발음을 굴려가면서 할 수 있지만 뭔가 그렇게 발음을 하고 나면 나 때는 놀림을 받았어요. 저 새끼 뭐야? 저 미국인인 줄 알아. 이런 놀림을 받았기에 뭔가 아주 바람직한 한국인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발음으로 정직하게 발음을 하곤 하죠. 기은아, 그치? 그치? 그래서 사실 기분이라고 나도 알고는 있지만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기분이라고. 읽고 나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미안해요.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지, 그치? 아니지? 잘 듣고 있죠, 그쵸? 자, 어쨌든 요렇게 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기분이라는 의미냐면, 요 자리에 원소의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원소의 모양. 원소의 모양이 여기에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 원소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소가 결정되는데 이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를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을 써놓는 거죠. 말 그대로. 오케이? 장점은 정말 많은 집합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합을 표현 가능한 집합이 많아요. 모든 집합은 다 조건제시법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딱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 조건제시법을 보고 이걸 읽고 이 안에 원소가 뭐가 있겠구나 바로 딱딱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지.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집합단원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원소 나열법, 아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 그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원소 나열법도 좋고요, 뭐 벤 다이어그램도 좋고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직관성을 높여서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유추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자, 좀 복잡한 걸 하나 써볼게요. A가 3, 6, 7, 8, 10, 12, 13.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합 A는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죠, 그렇죠? 근데 집합 B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소가 X래요. 근데 그 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X는 A를 4로 나눈 나머지래요. 근데 A가 뭐냐? 집합 A의 원소랍니다.
아, 이게 집합 A의 원소 표현인 건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많아요. 즉 무슨 얘기야? 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을 4로 나눈 나머지들을 각각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X를 그럼 여기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X를 A를 4로 나눈 나머지가 X인데 그 X의 2배를 하고 1 더한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3 일단 X라고 할 때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풀이 속도도 올라가고 정답률도 올라가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들은 가능한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죠. 그림. 말 그대로 사람 이름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벤이라는 사람이 집합을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은 걸 기회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은 걸 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집합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다고? 너 좀 대단한데?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딴 겁니다. 그렇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으쓱하잖아. 자랑하고 싶잖아. 그치? 나도 내가 뭐 하나 신기한 걸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든 걸 널리 알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뭐 인범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하나 붙이겠죠. 그쵸? 이러면 쓸 때마다 이건 인범이라는 애가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냥 수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말풍선 같이 생긴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직접 써 넣은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도 한계가 있어요. 범위로 나타나 있는 집합 같은 경우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A가 조건 제시법으로 썼을 때 X 바 해서 X는 0 이상 1 이하의 실수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래. 역시 여기다가 그럼 원소들을 보통 주로 하나씩 나열을 해야 될 텐데 0 쓰고 점점점 1 쓰고 이런 건 좀 부족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역시나 어떤 범위로 나와 있는 그런 집합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어떤 범 위로 나와 있는 주어진 집합은 주로 직관적으로 눈에 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수직선이 됩니다. 수직선에 나타내 놓으면 집합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잘 보일 거다라는 거죠. 서술형이 아니라면 있잖아.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 있는 나열을 할 수 있는 집합들은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떤 범 위로 나와 있는 집합들은 주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수직선상에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옛날에는 좌표 평면에까지 그려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건 교육과정이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뭐 알아듣는데 막 크게 많은 어려움은 없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려면 몇 개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먼저 있어야겠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개념이 좀 있어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말 그대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죠. 끝이 존재하는 겁니다. 끝이 존재한다? 사실은 고등수학에서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가산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산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가산이라는 게 뭐냐면 셀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소들이 셀 수 있는 녀석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근데 그럼 가산집합이 유한집합이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모가 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 집합 개수 엄청 많지. 하지만 이건 자연수를 하나씩 써놓고 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세진다고. 알았지? 엄청 끝없이 세야겠지만 세진다고. 그래서 유한집합이면서 가산집합인 것도 있고요, 무한집합이면서 가산집합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산집합은 말 그대로 세는 것이 불가능한,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0부터 1까지의 실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0 1개, 그 다음 뭐 써놓고 2개라고 셀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지. 사실은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유한 가산집합인 경우에만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언급을 할 거예요. 알았죠? 셀 수 있으면서 끝이 딱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쓸 거고요. 유한집합에서의 그럼 원소의 개수를 뭐 n하고 a 이렇게 쓰죠. 얘는 넘버링의 첫 글자를 쓴 겁니다. 무언가 카운팅을 하다 숫자를 세는 걸 넘버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걸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그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대표하는 이름을 써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안에 집합을 이렇게 그 집합을 실제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무한집합은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무한집합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녀석들, 원소가 무수히 많거나 그런 녀석들을 그냥 통틀어서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거기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 무한집합 하면 뭐가 또 나오냐면, 세 번째에서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집합은 이렇게 하죠. 아침 먹고 땡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땡 방향이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몰라요. 나도 그냥 이쪽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은데,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공집합 아니에요. 아까 문제의식, 이제 집합 개념 설명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오는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저요, 너요. 자는 거 아니지?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공집합이라고 하지 않죠. 공집합, 아까도 말했지만 집합을 역시 하나의 원소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집합을 하나의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주로 이렇게 쓰지만 아주 드물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괄호 열고 닫고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이것도 공집합의 의미입니다. 보면 이건 뭐죠? 오타인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몇 개로 보는 거예요? 빵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디 오타 있나?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부분 집합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 거기 근처에 에어컨 리모컨 있지 않을까? 내가 조만간 무릎 담요를 좀 가지고 올게요. 무릎 담요가 꼭 여름에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릎 담요를 집에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잔뜩 사놓은 게 있거든. 내가 한번 빨아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건 단어 되게 단순해. 누가 만들었나? 이름 참 잘 맞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집합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집합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 그러니까 집합 A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로 집합 A의 원소 중 원소 중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만든 집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집합 X가 또 다른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라는 말은 기호로 요렇게 쓰고요. 요 녀석은 알파벳 C와 유사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 포함하다라는 단어의 뜻인 컨테인을 이 녀석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C가 이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야? 이 A에 있는 원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X의 원소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그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A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쵸?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A 안에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되셨나요?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부분 집합은 약속,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정의.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이건 그냥 된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즉 뭐냐? 공집합, 아무 원소 없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왜? 집합의 정의, 부분 집합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정의대로 표현하기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인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공집합은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해놓는 거지. 수학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학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놓고 넘어가는 일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그 순열조합에서 나오는 기호인 0팩토리알 같은 거지 이제. 요런 거. 왜 1이에요? 약속 그거 없어요. 그냥 규칙, 또 다른 0팩토리알을 다른 계산에 적용을 했을 때 그냥 규칙에 깨지지 않으려면 1로 놓으면 돼. 그냥 1이라고 하자 우리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그 같은 거. 이런 기호들도 좀 로그도 그냥 맨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쓰기로, 이게 친구 둘이서 수학하는 친구, 수학자의 친구가 수학자일 거 아니야, 그치? 수학자 친구 둘이서 나 이런 거 로그 너 졸라 복잡한데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할까? 그냥 지들 둘이 쓰다 보니까 편한 거지. 그래서 막 준비하는데 막 소문을 내는 거야. 야,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해 얘들아. 오 진짜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허수단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미지너리 넘버의 첫 글자를 따서 쓴다 그랬는데 맨 처음 쓴 기원을 살펴보면 그냥 지들 편하려고 이 세상에 없는 기호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붙여놓은 거죠. 그냥 붙여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학에는 되게 많아요. 이게 일종의 언어단 말이에요. 일종의 언어야. 그냥 기호를 이용하여 서로 숫자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무언가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표현들은 그냥 자주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그냥 약속하자라고 그냥 하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나? 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나 혼자 문제 풀 때 쓰는 표현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표현들이라 그냥 아무한테도 말도 한 적 없어. 공식적으로는 아무 데서도 쓰지도 않지만 그냥 나 혼자 쓰는 그런 표시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표시는 뭘 하는 거고, 이런 나 혼자만의 문제 풀 때 약속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냥 너희들도 스스로 그냥 편하게 놓고 그냥 푸시면 돼. 그리고 뭐 조건부 확률 확통 같은 거 배워보신 분들은 좀 다르게 써. 나는 하여튼 내가 편한 대로. 실제로 시험 보거나 뭐 답을 작성해야 될 때만 똑바로 쓰고 나 혼자 쓸 때는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쓰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대표적인 성질이고요. 뭐 이런 것도 보통 성질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봐. 왜? 부분집합의 정의가 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얘 전부 다 갖고 만들면 그냥 자기 자신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은 원래 자기 자신이 언제나 부분집합이 됩니다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을 그럼 직접 한번 좀 만들어 볼 건데, 아이고, 부분집합은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저 녀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들을 한번 다 써보자 이거야. 다 써보자고. 근데 첫 번째로 정의했잖아. 아까 우리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으니 공집합 하나 쓸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럼 공집합 썼으니까 요 녀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만든 집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빠짐없이 다 차근차근 써보는 거죠. 1, 2, 1, 3, 1, 4, 1, 4 미친놈? 2, 3, 그 다음 뭐 1, 2, 3. 뭐 이렇게가 저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게, 그 공식이 이제 요 공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여기서 변형된 뭐 특정한 원소가 뭐 반드시 포함하는 안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순서로 따지면 이 책에 있는 그 유형 5번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유형 5번에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가 맨 뒤에다 넣어놔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왜 2의 n제곱개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경우의 수 개념입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집합이 또다시 1, 2, 3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럼 이 안에 포함되는 어떤 X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X라는 집합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집합이 된다고 할 때 그럼 X에는 어떤 걸 넣을 수 있니? 너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고민을 하는 거지. 넣을까 말까? 아, 얘는 넣을까 말까? 얘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얘도 안 넣고 얘도 안 넣고 얘도 안 넣기로 했어. 그러면 저런 집합이 나오는 거고. 얘네 둘은 넣고 얘는 안 넣기로 했어. 그럼 이런 집합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원소 하나당 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지. 원소 하나당 너 넣을까 말까? 나는 얘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입장에서 우리는 셋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넣을지 말지. 그러니까 얘도 넣을지 말지 두 가지, 얘도 넣을지 말지 두 가지, 얘도 넣을지 말지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봤을 거야. 이 부분집합 중에 1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니? 이렇게. 여기 지금 눈으로 보면 4개가 있죠. 얘는 왜 4개일까? 넣을까 말까 얘 고민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넣어야지 걔는. 그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 원소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치?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하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2의 제곱개입니다. 반대로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4개 있죠. 얘 1이 없는 집합도 4개 있잖아. 얘도 왜 똑같이, 왜 개수가 똑같겠어? 넣을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넣을 거야. 그냥 경우에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두 원소만 넣을 겁니다 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이 나온 원리예요. 알았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도 금방 풀 수 있거든. 봐봐. A가 좀 내가 길게 써볼게. 1, 2, 3, 4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래.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래. 얘는 있든 말든 관심 없는데 사실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1 또는과 똑같은 표현이 1, 2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가 그 적어도가 또는이랑 그냥 비슷한 표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있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넣을지 말지 얘는 각각 고민을 하겠지. 그치? 일단 2는 3번 곱해질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자고. 세트로 묶어서가 그럼 1,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얘 넣고 넣고 있고 넣고 안 넣고 있고 안 넣고 넣고 있잖아. 그치? 안 넣고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포함해서 3개가 있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엮여 있는 녀석들을 따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3개도 그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야. 안 넣고까지 총 4가지. 총 4가지가 2의 제곱계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치? 왜 넣을지 말지 해서. 거기서 둘 다 안 넣는 거 하나만 빼야겠다. 이렇게 세진 거라고. 넣을까 말까 해서 총 2의 제곱계 중에 둘 다 안 넣는 것만 빼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걔 3개 찾고 나머지 원소는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면 되니까 얘 세제곱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나 더 적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이번엔 집합이 2개가 등장을 하는데 A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5개가 있고 나는 X라는 집합하고 Y라는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X는 Y의 부분 집합이었으면 좋겠고 Y는 A의 부분 집합이었으면 좋겠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리지? 하실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얘를 하나 들어볼게. X를 1 이렇게 적고 Y를 1, 2, 3. 자, 이렇게 적으면 X가 Y의 부분집합 되죠? 그 다음 Y는 저 A의 부분집합 되죠?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죠. 자, 예, 아주 예의 바른 친구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 못 시켜? 시키죠.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상 1개인 거야 이제. 이게 순서상 지금 하나 찾은 거야. 하나. 근데 X는 안 바꾸고 X는 그대로 두고 Y만 내가 1, 2로 이렇게 바꿨어. 그래도 얘 만족하죠? 그럼 이것도 또 다른 순서상 하나 찾은 거야 지금. 지금 순서상 2개 찾은 거야 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은 순서상이 총 몇 개가 나오겠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졸라 많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죠? 그쵸?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맞추는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요 X가 공집합일 때, X가 원소가 하나일 때, X가 원소가 2개일 때, X가 원소 이렇게 해서 푼다고. 근데 그것도 나쁜 풀이는 아닌데 자, 이런 거야. 봐봐. 이 넣을지 말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 다시 여기 와서 보면 집합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런 거지. 1, 2, 3은 A의 원소니까 이 안에다 반드시 1, 2, 3을 지금 써야 돼. 근데 그럼 여기다 쓸지를 고민한다는 거지. 1을 여기다 쓰면 안 넣는 거고 여기다 쓰면 2는 넣는 거고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야. A라는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X라는 집합이 그 안에 들어있고 Y도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지금. 그치? 어쨌든 이 안에 1, 2, 3, 4, 5를 써야 돼. 그니까 1, 2, 3, 4, 5를 써야 돼. 그치? 1, 2, 3, 4, 5를 써야 돼. 그럼 1 쓸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라고. 원소 하나당 3개씩 있는 거라고. 원소 하나당 3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어디다 넣을래? 셋 중에 하나. 어디다 넣을래? 3의 5승이요. 이렇게 쓰면 이게 저 전체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앞으로 종종 이 책은 사실 쉬운 책이라 그런 문제가 없어. 앞으로 종종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 때 이런 거 어려운 문제들 다 그때 또 다루긴 할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를 이 중에 어디다 넣을지를 고민을 해서 그 몇 가지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마치 경우의 수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풀어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풀어주셔야 돼. 그냥 맛보기로 진짜 어렵게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전체 집합이 뭐 1부터 8까지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고요. 그때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고요. B라는 집합은 역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고요. A랑 B를 교집합을 했을 때는 원소가 2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총 4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벤 다이어그램에 이 8개 원소를 채워 넣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원소를 딱 2개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순서 없이 뽑는 거 배웠죠. 8 곱하기 7을 2로 나눠주셔야겠지, 그치? 8 컴비네이션 2입니다. 우리 수학과를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들은 없으니까, 그치? 8개 중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1, 2 순서로 넣나, 2, 1 순서로 넣나, 그럼 차이는 없으니까요. 8개 중에 2개를 집어 넣으세요, 먼저, 그치? 그럼 여기는 집합 A의 원소가 총 4개라니까? 근데 여기엔 이미 2개가 있으니까 여기 2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 6개 중에 2개를 또 집어넣어야겠죠? 6 곱하기 5 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여기 2군데 채웠죠? 원소 4개 썼지? 원소 4개 남았지? 남은 4개 원소는 전부 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제, 그치? 그래서 나머진 2의 4제곱일 거라고.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저 순서상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완성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의 개수는 A 입장으로 보시면 막 A의 원소 어떤 거 들어갈 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언제나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와 그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 문제들은 저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철저하게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고. 자, 내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퀴즈. 부분 집합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OX 퀴즈인데, 우리 4페이지 상단에 답을 좀 적어 봅시다. 내가 5문제 OX 퀴즈를 낼 건데, 참거진 문제를 낼 건데요. 그러니까 뭐 5문제가 뭐 OX 이렇게 답을 좀 표시를 해보세요. 알았죠? 내가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 6개를 낼 겁니다. 자. 집합 A에 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자, 얘는 자,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게 1번 문제고요.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3번. 자,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자, 1, 2, 3, 4, 5, 6번. 참, 거짓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는 쓰실 필요 없어. OX만 쓰시면 됩니다. OX만, 문제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OX만 쓰시면 돼요. OX. 참인가 거짓인가. 자, 그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이름인데 그 녀석의 좀 그 전문 용어로 따지면 몇 급수라고 불러. 몇 급수.
몇 급수가 아니라 몇 집합. 몇. 어쩌다가 한글로 멱이라는 단어가 붙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자 표현인데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슈퍼집합 뭐 그런 겁니다. 부분 집합의 어떤 집합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집합이 원소를 그냥 2개, 1, 2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이 오세요. 이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얘 이렇게 4개 있잖아, 그치? 이 4개를 각각을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호로 주로 P하고 A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파워셋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첫 글자 P자를 따서 저렇게 많이 써요. 뭐 확률 단원에서도 뭐 P자를 많이 쓰지만 확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만 좀 잘 기억하면 되냐면 봐봐. 집합 PA라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곧 그 안에 있는 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집합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돼.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저 집합에 또다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고 그 부분 집합이 몇 개니? 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나씩 보고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4개가 아니라 2의 4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개수가 2의 지수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돼. PA의 원소의 개수. 그치? 근데 이 PA의 원소의 개수는 곧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고. 근데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원소의 개수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요 자리가 A의 원소의 개수. 즉, 이 지수 자리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2의 세모승이 저 P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녀석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름도 하나 붙어 있는 거지 막 사실 엄청나게 대단하고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우리 오늘 수업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집합의 연산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집합의 메인 테마이죠. 사실 오늘 수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짜자잔. 집합의 연산. 그래서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합집합, 차집합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써보겠습니다. 합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유니온의 첫 글자인 U자를 따다가 만든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집합이고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고 2개 모두 다 만족시켜도 되겠죠. 그렇죠? 모두 다 만족시켜도 되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뭐 여기가 돼야 합니다. 요만큼이 합집합의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앞으로 줄여서 간략히 A or B라고 쓸 겁니다. 이게 합집합을 그냥 표현을 하는 요 표시이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교집합도 어렵지 않아요. 교집합
A 이게 소문자 N자 비슷해 보이잖아, 그치? 소문자 N자 비슷해 보이는데 교집합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섹션 뭐 어쩌고저쩌고 부르는데 I자 쓰기 좀 그래서 두 번째 글자인 N자를 갖다 썼대요. 그냥 그런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도 역시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집합이냐?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면서 X는 B의 원소여야 합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뭐 하는 거야? B의 원소도 되는 요만큼의 영역이 A 교집합 B의 영역이고요. 앞으로 나는 간략히 A and B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표현은 또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교집합 표현은 and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알파벳으로 쓰기에는. 그럼 이제 교집합에서는 무슨 표현이 또 하나 나오냐면 서로소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서로소라는 건 이런 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게 뭔 말이냐면 A는 서로소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누구와 누구는 서로소이다. 즉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무슨 관계?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두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서로소라는 단어를 지금 집합 단어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쵸? 언제 들었을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분해하고 막 최대 공약수 찾고 최소 공배수 찾고 하는 단원에 나와요. 즉, 자연수에서는 서로소의 의미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집합에서는 최대 공약수, 아니,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즉 서로 공통으로 겹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집합인데요. 여집합. A의 지수 자리에 알파벳 C를 쓰죠. C를 쓰고요. 그 컴플리먼트의 첫 글자를 따서 C를 갖다 씁니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자, 역시나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면 이런 거야. X는 전체 집합 안에 있으면서 근데 사실 나는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 모든 원소는 다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이거 하나만 있어요. X는 A에 없는 원소. 즉 A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로 만든 집합들을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영역이겠죠. 이쪽 영역이 이제 A의 여집합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파벳으로는 not A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not A라고 하는 녀석은 여집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 차집합. 차집합은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데 역시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X는 A의 원소는 되지만 그리고 X는 B의 원소는 안 돼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A의 원소는 되면서 B의 원소는 안 되는 녀석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의 원소는 되지만 B의 원소는 안 되는 녀석들, 이 부분. 이 차집합의 원소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를 영어로 쓰면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걸 쓰지 않고요. A and not B라고 쓸 거예요. A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그럼
A-B는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A와 not B의 교집합. not B. A와 not B의 교집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A-B는 교집합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과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집합의 연산에서 차집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 집합을 가지고 막 합집합, 교집합을 하고 막 이걸 간단히 바꾸고 막 할 건데 거기에서 차집합들은 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줄 거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성질들, 굉장히 기본적인 성질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집합과 A 합집합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런 집합. 언제나 A가 이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겠죠.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B가 써 있어도 A 합집합 B가 B는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A 교집합 B라는 집합이 있고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역시 그럼 A 교집합 B는 언제나 A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렇죠? 이 안에는 A, B 겹치는 것만 있으니까 A, B 겹친다는 건 A의 원소, A에 있는 원소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중에 A 없는 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B가 써 있어도 언제나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여집합이 있는데 그걸 또다시 여집합을 시키면 또다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정도고요. 그 다음은 A-B와 B-A는 다른 거예요. 뭐 정도.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걸 써보자면 요 정도. 여집합끼리 빼잖아. 이렇게 여집합끼리 차집합을 하면 차집합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왜냐고? 얘가 not A and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not 하고 not B 인 거거든요. 얘가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 그런 거 아니고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nd 교집합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안 썼지만 뭐 쓸 필요 없죠. A교 B나 B교 A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B 그리고 not A랑 똑같으니까 이게 B-A랑 똑같은 집합이겠죠. 되셨나요? 그냥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합의 연산은 아니고 이제 이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들을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막 분배를 하고 막 결합법칙을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시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죠.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그치? 자, 5번이라고 써보고 5번 말고 1번이라고 또 다시 쓰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의 1번은 교환법칙이라는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교환법칙 순서를 바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에 대한 얘기죠. A교 B나 뭐 B교 A나 A합 B나 B합 A나 똑같습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우리 덧셈, 곱셈에서도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덧셈 할 때 그 괄호의 위치를 바꿔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 먼저 더할래에 대한 얘기인데 알고 있잖아. 어떤 거부터 더해도 크게 상관없는 걸.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에서 즉 동일 연산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할 때 A부터 하나,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할 때 뒤에 거부터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런 동일한 연산일 때는 괄호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죠. 또는 교집합도 세 녀석을 교집합을 시킬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 C랑 교집합을 시키나 뒤에 거 두 개 교집합을 시키고 앞에 거 시키나 똑같다는 거야. 역시나 교집합이 괄호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합법칙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하나씩 분배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분배법칙이 그러니까 다른 연산이어야 돼. 뭔 말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배법칙은 요 녀석이 왜 이렇게 분홍색 분필만 이렇게 부러지지? 요 녀석이 B와 C에 각각 분배가 됩니다에 대한 이런 법칙을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을 B에 분배를 하고 A 교집합이 C에 분배를 해서 가운데 있는 거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사실 이 계산보다 우리는 이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녀석이 곱해져 있네? 묶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바깥쪽이 합집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교집합이어도 A 합집합을 B와 C에 각각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역시 역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 주의할 점은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괄호 없이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아예 쓰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4번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다음 칸으로 넘어가 있긴 한데 나는 4번. 사람 이름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그 여집합에 관련된 법칙이죠. 여집합에. 그래서 A의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둘 다 각각 여집합을 시키시고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거고요. 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역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조금 확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 교집합 B에 뭐 합집합 C가 있고 전체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을 조금 확대 적용을 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는 모든 녀석의 여집합 시키고 얘 교집합 합집합으로 바꾸고 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쓰지 않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걸 잘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집합에. 그래서 이런 거 나올 거야. 뭐 식 하나 길다란 거 주어져 놓고 보기에 막 정리되어 있는 거 있고 다음 중 얘 정리하면 뭐 되니 똑같은 거 찾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잘 풀 수 있으면 돼. 하지만 연습은 좀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학교 서술형에서 다음을 정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면 이런 문제가 객관식 뭐 1번, 2번 이런 데서 아주 간혹 나오긴 하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뭐. 그리고 여기에 안 써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 안에 있거든요. 어디다 쓰면 좋겠냐면 10페이지에 여백이 좀 있어요. 10페이지 여백 부분에 이 녀석을 좀 한번 써봅시다. 둥둥 뭘 쓸 거냐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좀 써드릴 거거든요. 으이차, 으이차. 대칭 차집합.
대칭차 집합. 좀 특이한 녀석이라 이름이 지어진 건데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런 집합을 말하는 거야.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쳐놓은 집합. 이런 집합을 대칭차 집합이라고 불러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빼기 B 여기 있고요. B 빼기 A 여기 있죠. 저 영역을 또다시 또 다른 똑같은 표현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집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대칭차 집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홀수번 선택된 영역.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엔 A와 B 두 개가 등장하죠. 그쵸? 그래서 이 영역은 A에도 선택을 받지 못했고 B에도 선택을 받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A와 B 모두 선택을 받은 영역이죠. 그렇죠? 즉 두 번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A에만 선택받은 영역이라 한 번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들어가겠죠. 역시 한 번 선택받은 영역이라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게 문제마다 다른데 대칭차 집합을 어떤 문제에서 막 세모 표시를 해놓고 어떤 문제에서 막 별표를 해놓고 막 이러는데 편의상 이 표현을 대칭차 집합이라고 할게요. 나는 여기에서 편의상 자 봐봐. 이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칭차 집합의 성질을 내가 볼 건데 A랑 A의 대칭차 집합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 이렇게만 그려놓고 하시면 되는데 봐봐. 요 영역은 여기에도 선택받지 못했고 여기에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쵸? 빵번 선택받은 거니까 홀수번 선택받은 거 아니죠. 요 영역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에도 선택받았고 여기에도 선택받았으니까 역시 홀수번 선택받은 거 아니죠. 그쵸? 즉 이 그림에는 A끼리 대칭차 집합하는 거엔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이 없습니다. 그치? 뭐 정의대로 쓰셔도 되지만 그럼 얘가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요 영역은 얘한테는 선택받지 못한 영역이고요. 얘한테는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한 번 선택받은 영역이죠. 요 영역은 얘한테도 선택받고 얘한테도 선택받은 영역입니다. 지금 그치? 두 번 선택받은 영역이죠. 그치? 그러니까 어디만 들어가? 요 바깥쪽만 들어가. 즉 A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A 합집합 B 대칭차 집합 A 교집합 B. 가 어딘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슉슉 그려놓고 봐봐. 요 영역은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요 영역은 얘한테도 선택받지 못했고 얘한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야.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이 아니니까. 요 영역은 여기 말고 여기만. 여기는 얘한테는 선택받았지만 얘한테는 못 받았어. 즉 한 번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얘한테 모두 다 선택받은 거니까 안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얘한테는 선택 못 받고 얘한테는 선택받았으니까 들어갈 겁니다. 즉 결국 A 대칭차 집합 B랑 그냥 똑같은 영역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항상.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 자, 이것도 해볼게요. 3개, 원소가 3개 등장하는 대칭차 집합도 다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대신에 3개짜리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없고요. 둘 중에 한 군데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얘랑 결국 똑같은 영역이 나오긴 하거든요. 결국 똑같은 영역이 나와요. 뭐 증명까지 뭐 그런 걸 누가 증명을 시켜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봐봐. 자, 요 영역은 이제 얘한테도 선택 못 받고 얘한테도 선택 못 받고 얘한테도 선택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택 못 받았으니까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요 영역 여기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은 얘한테만 선택받았으니까 홀수번 한 번 선택받았으니까 색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여기도 색칠이 될 거고요. 여기도 색칠이 되겠죠. 한 번씩만 선택받은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 둘한테 두 번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또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 번 선택받은 영역, 즉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이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차집합 좀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그럼 A 합집합 B와 C를 대칭차집합 해보세요. 아니면 뭐 A 대칭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3개짜리가 좀 더 어렵고 이런 게 좀 어려울 텐데 이러면 바로 어딘지 색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제 A랑 B의 여집합이랑 C를 볼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얘한테 선택을 받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갑니다. B의 여집합만 선택을 받은 거니까 여기 다 들어가요. 그렇죠?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는 얘한테 선택받은 영역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차근차근 찾으시면 돼요. 이 영역은 얘도 선택 못 받았고 얘도 선택 못 받았고 얘도 선택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그치?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얘랑 얘한테 선택 받았으니까 역시 못 들어갑니다. 그치? 여기는 요 부분은 얘한테는 선택 받고 얘한테는 못 받고 얘한테는 받고 그치? 선택 딱 한 번만 받으니까 여긴 답에 들어가겠죠. 여기는 얘한테는 못 받았고 얘한테는 받았고 얘한테는 못 받았으니까 역시 선택 한 번만 받았습니다. A 교집합 C는 얘한테 받고 봐봐 여기도 받았고 여기도 받았고 여기도 받았으니까 셋 다 선택받은 거. 하지만 여기는 A와 C한테만 선택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딱 여집합이 딱 나올 겁니다. 이게 여집합이 셋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대칭차집합이라는 겁니다. 대칭차집합은 편의상 내가 여기서 세모라는 기호를 썼지만 원래 세모라는 기호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 표현을 기억해줘야 이 표현을 이런 표현을 만족하는 게 대칭차집합이구나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문제들에서 이 녀석을 괜히 좀 어렵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책들도 있죠. 괜히 어렵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아이고 교집합 괜히. 왜냐면 우리 아까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얘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얘만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표현인 걸 인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놓은 집합들이 있을 겁니다. 역시나 얘만 이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만 바꿔놓은 거지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대칭차집합 영역 찾을 때 막 분배 법칙 쓰고 막 해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고생해서 찾지 마시고요. 홀수번 선택받은 영역만 잘 골라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또 나오냐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을 정의한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뭘 하면 되겠어? 홀수번 선택받지 못한, 즉 빵번 또는 짝수번 선택받은 영역을 색칠하시면 돼.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실제 빈도가 너무 낮아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씨. 자,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원소의 개수 문제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라고 하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이 책의 마지막 대단원인 경우의 수 단원 있잖아. 그 경우의 수 단원이 결국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계속 집합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마 별로 많이 써본 적이 없을 거야. 왜 내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언제 집합의 원소를 구했지? 근데 니네 이미 다 할 수 있다?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몇 개니?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그럼 어떻게 풀 거야? 4의 배수 5개, 3의 배수 6개 더하고 겹치는 거 하나 빼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사건 A, 사건 B란 말이야. 또는 뭐야? 합집합이잖아. 그치? 즉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찾은 거야. 이게 그냥.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계속 경우의 수에선 계속 이 공식을 쓸 거야. 이 공식이 뭐가 좋냐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 경우의 수는 실제로 내가 공부할 때랑 시험지를 받아서 풀 때랑 체감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왜냐면 그 계산상의 확신이 안 들거든. 문제를 풀 때. 정말 이렇게 풀면 내가 빠짐없이 다 찾은 건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실제로 니들이 숙제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 때는 하나 딱 풀고 뒤에 딱 아니네 뭐 틀렸지 이러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니네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런 애들 많다고. 풀고 답 이렇게 보고 맞았네, 틀렸네 하면 이렇게 고치고 그냥 그냥 그런 친구 되게 많아. 나 이거 실수했어. 이거 안 찾았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간 친구 맞는데 실제 시험 볼 땐 그럴 수가 없잖아. 3번 풀고 선생님이 헷갈려서 그런데 답 좀 먼저 알려주시면 그럴 수 없잖아.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계산상의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이런 거야? 니네한테 니네 집에 있는 니네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세래. 다 셌어 분명. 근데 혹시 모르잖아. 저 세탁기에 들어있는 거 하나 안 셌을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계산상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계산상의 확신을 가질 때 얘는 그냥 공식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중복된 거 없이 빠짐없이 셀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 공식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막 많이 어렵지는 않으나 잘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집합 A의 이거부터 써볼까? N A 합 B. 자, 그래서 A 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 다 아실 겁니다.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A 겹의 원소의 개수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써져 있죠. 특히 여기에서 만약에 A와 B가 서로소이면 서로소일 때는 교집합이 없다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는 거니까 그때는 A 합집합 B가 원소가 그냥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그냥 이렇게만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냥 기억을 해주자고. 그럼 얘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제 위에 있는 공식 2항만 한 거죠. 그냥 2항만. 2항만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2항만 해서 기은아 우리 에어컨 좀만 틀어볼까? 에어컨 지금 꺼져 있던가 온도 올라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에 나와 있는 기분이거든 지금. 사하라 사막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되게 여러 나라를 국경을 걸치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 모로코 쪽에서 사하라 사막을 한번 가봤는데 개더워요 진짜. 근데 습하진 않아서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낙타가 엄청 크다라는 걸 느꼈고 거기서
아 진짜 사막이 뭔가 우리가 그 망망대해 바다를 보고 있으면 정말 바다가 끝이 없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아무 나무 하나 없는 사막이 저렇게 끝까지 그냥 있는 기분인데 가볼 만합니다. 되게 뭔가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모로코에서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봤는데 사하라 사막보다는 그 모로코의 그 모로코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 좀 남는 게 거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골 마을 정서가 좀 국민들 정서가 좀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야. 그래서 그 인터넷 나중에 모로코를 가게 되면 인터넷을 막 찾아볼 거 아니야, 가기 전에.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아. 거기 가면 뭘 해야 되냐면 친한 척을 해야 돼. 친한 척을. 그래서 그 어디 그런 데 있잖아. 식당 같은 데나 아니면 그 화장실 다 돈 내고 써야 되거든. 근데 화장실이나 뭐 내가 숙소를 다 잡지 않을 거야, 이제 오늘. 근데 저기 갔다 와서 막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공항 가기 전에 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거기 관리인한테 형님 막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저 진짜 너무 더운데 여기서 한 번만 씻게 해줘 형.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해준다. 좀 정서가 그래. 그래서 근데 치안이 별로 안 좋아. 도둑도 많고 막 그러긴 한데 뭔가 정서가 좀 다른 유럽이랑은 좀 달라. 독일 가서 그러면 귓방맹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저 모로코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이야. 처음엔 나 되게 겁났거든. 치안이 안 좋고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것들 많이 써 있어서. 근데 그래서 샤워도 공짜로 할 수 있고 그래. 부침성만 좀 좋으면 되게 좀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자 봅시다. 계속 이어서 그 다음은 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건 되게 당연하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돼. 너무 당연히도 이런 것도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 그러면 얘가 전체 집합에서 요 녀석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N A 합집합 B의 원소를 빼시면 돼. 근데 우리 니네 그런 문제 많이 봤지? 집합에서 그 문장제로 돼 있는 활용 문제들 무슨 뭐 철순의 반은 뭐 몇 명이 축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한글로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에요 라는 걸 셀 때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세줄 거예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래. 그럼 전체 집합에서 개합집합, 예합집합, 예합집합 얘를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쵸?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지 않는 상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차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거나 A 합집합 B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A 교 B가 곧 B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A 교집합 B는 곧 B랑 똑같으니까 사실 얘가
얘랑 똑같이 써져 있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원소의 개수 공식은 이 정도면 되고요. 3개짜리 원소의 개수 공식도 3개짜리 합집합 공식. 이거는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 살면서 이 공식을 써본 적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공식은 일단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 공식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 a 교비 마이너스 n 비교 a 비교 c 마이너스 n c 교 a 에다가 3개짜리 교집합 다시 한번 더해야 합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밖에 못 써요. 내 생각에는. 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공식 쓰기 힘들고 집합 3개짜리 원소 개수 관련된 공식들은 전부 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놓고 벤 다이어그램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그려놓고 이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지정을 합니다. D, E, F, G, H. 그래서 총 8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8개의 알파벳으로 연립방정식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에이 젠장 8개 알파벳으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하죠? 근데 문제에 써져 있는 조건들을 읽어보시면 계산들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게끔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럴 거예요. 이거는 대표 문항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딨니? 원소 3개짜리 나오는 거 어딨니? 42번 같은 거. 42번 문제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풀어보면. 근데 요 공식을 써서 풀려면 좀 풀이가 좀 또 길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저 공식을 써서도 한번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정 궁금하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짠짠 집합을 그래서 42번이 학생 수가 전체가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3명의 회장 후보 ABC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중에 1명 또는 2명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입한다. 즉 투표하는 애들이 1명만 투표할 수도 있고 2명을 투표할 수도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1명 또는 2명을 투표를 할 건데 그래서 개표한 결과 5장만 후보가 1명이 적혀 있고 나머지 30개는 2명씩 적혀 있대요.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적혀 있는 투표용지는 10장, A와 C가 동시에 적혀 있는 건 8장, A, B, C가 1명씩만 적혀 있는 건 2장, 1장, 2장일 때 표를 많이 얻은 후보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래. 즉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요. 그쵸? 선거를 했어. 그리고 5장 30장이니까 기권 무효표는 없는 거고 여기도 없죠. 여기 왜 없겠어? 3명을 적을 순 없으니까 이름을. 그치? 자, 그리고 먼저 A, B, C에 한 명대로 적혀 있는 게 그냥 이 숫자로 나와 있는 각각 영역을 여기를 그냥 숫자로 적으시고요. 2, 1, 2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A, B 동시에 적힌 투표 10장. 여기 A, B 동시에 적힌 투표 10장. 그 다음에 A, C 동시에 적힌 투표 8장. 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몇 장이겠어요? 이거 3개 합쳐서 30장이라니까 여기가 12장이겠죠. 그쵸?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각 영역이 주어진 대로 만약에 내가 어딘가 영역을 몰라 그럼 그 해당 영역 알파벳으로 지정해놓고 남은 영역만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뭐야? A는 총 몇 표를 얻은 거죠? A는 총 24표를 얻은 거고요. B는 총 몇 표를 얻은 거죠? 19표를 얻은 거고요. A와 C가 8장. 여기가 8장이에요? 반대로 썼네요. 그럼 여기가 8장? 그럼 여기가 12장이에요. 그러면은 A는 총 20장을 얻은 거고요. 얘는 23장을 얻은 거고요. 얘가 22장을 얻은 건가요? 이렇게 네요. 그럼 투표 제일 많이 하는 순서는 BCA입니다. 좀 많이 얻은 순서부터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BCA 순서로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원소의 최대 개수, 최소 개수 관련된 문제인데, 원소의 개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내용 설명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 11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11페이지에 적혀 있고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이 녀석은 언제나 이 부분 있잖아. 교집합 부분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놓고요. 원소의 개수를. 나머지 영역을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를. 그럼 각각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x라고 미지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각각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음수일 수는 없잖아. 최소 개수는 0개이니까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숫자가 0 이상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를 볼게요. 봐봐.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그 바로 오른쪽에 대표 문제로 있는 건데, 그냥 A, B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언제나 어떤 상황일지 모를 땐 적당히 겹치도록 그려놓고, 우리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원소를 X개라고 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X라고 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원소의 최대 최소 개수를 물어봤어도 교집합 부분을 X라고 나는 놨을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럼 A의 원소 23개라니까 여기는 23 빼기 X개만큼 원소가 있을 거고요. B의 원소가 총 19개니까 여기는 19 마이너스 X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이 3개의 원소를 다 더하면 얼마야? 42 마이너스 X거든. 근데 전체가 36개잖아. 그럼 요 바깥쪽 영역엔 36에서 얘를 뺀 만큼, 즉 X 플러스 8인가요? 8? 6인가요? 그쵸? 36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겠네. 이렇게 쓸 겁니다. 이해돼? 전체가 36이니까 36에서 42는 이거 3개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서 36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각각에 써져 있는 숫자가 원소의 개수라는 거니까 전부 다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얘가 0 이상입니다. 쟤도 0 이상이고요. x도 당연히 0 이상이고요. 19 빼기 x도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얘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보시면 이런 x의 범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은 원소 최소 6개, 최대 19개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A-B의 원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A-B가 요 영역의 원소인데, 그럼 x가 최소일 때 지금 쟤가 최대가 되는 게 보이고, x가 최대일 때 쟤가 최소가 되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기준으로 나머지 영역의 원소 최대 최소 개수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A 합집합 B, 이것도 A 합집합 B의 원소의 최대 최소 개수 어떻게 찾아요? 그 x의 범위가 여기 주어져. 이게 A 합집합 B잖아. 지금 3개 합친 게. 그러니까 이것도 x가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를 집어넣어서 합집합의 원소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교집합을 기준으로 원소의 개수를 푸시면 나머지 원소 최대 최소 개수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는데, 간혹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운 최대 최소 개수 문제가 진짜 간혹 있거든. 어느 정도 수준의 블랙라벨에도 없고요. 그 531 하이퍼라는 문제집에 그런 문제가 딱 하나 있고요. 최강 TOT 뭐 그런 문제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도저히 저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거의 없지만 아주 간혹 예외가 존재한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엄청 어려운 문제에서만 예외가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대부분 서술형에 그냥 저렇게 써도 대부분 감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경험상 애들 그 서술형 점수 맞아온 거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집합이 끝났습니다. 집합은 끝났고요. 자,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거.
1번 볼게요. 여기 근데 아까 전에 이 친구가 1번과 2번이 문제가 똑같답니다. 2번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 똑같으니까 풀지 마시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걸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다. 학교 시험에. 1번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또 생각보다 누구 하나 틀려온다. 말 되게 애매하게 써 있으면 누구 하나 틀려와요. 그래서 큰 자연수.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번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역시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잘한다의 기준도 역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1 하나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도 역시 100에 가깝다의 기준이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건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고요. 미음번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런 걸 애들이 실수한다고 1보다 작은 소수 하나도 없네? 얜 집합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소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야. 공집합이니까 얘도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건데, 명제에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의 개수는, 이런 문제에서 특히나 애들이 거짓인 명제가 아닌 걸로 고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닌 걸로 고르는 일을 많이 하니까 집합도 마찬가지고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집합도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대표 문항만 쭉쭉쭉쭉쭉 풀겠습니다. 오늘 뭐 시험도 안 받고 검사할 숙제도 없어가지고 그냥 수업이 좀 많이 일찍 끝나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8번. 네, 다녀오세요. 자. 집합 A가 공집합 기호와 1과 1, 2와 이렇게 되는데 순서만 좀 다르게 써져 있을 뿐,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지금. 그치? 1번. 참이죠, 그쵸? 왜냐면 지금 이런 원소가 A에 있니? 물어봤는데 그런 원소는 A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2번도 참이죠. 2번에서는 공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아니, 앞으로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그냥 참이에요. 알았죠? 뒤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도 참입니다. 알았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도, 어떤 집합이 써 있어도 다 참입니다. 3번. 거짓이죠. 왜냐면 이 삼지창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원소 있니? 물어보는 거야. 그치? 딱 쟤랑 똑같이 생긴 원소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고, 쟤랑 똑같이 생긴 거 없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가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맞는 표현이죠. 왜? 이런 원소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4번 맞는 표현이고요.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은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요. 쟤랑 쟤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니? 물어보니까 5번도 참이 되겠죠. 이거를 정답률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있잖아. 이 프린트를 이 정도 프린트 수준은 있잖아. 프린트 통틀어서 한두 개 틀릴까 말까 정도 해야 니들이 내가 이제 3등급 정도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았지? 그냥 그 정도의 프린트야.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이게 되게 쉽게 풀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풀리는 친구들도 그런 걸 생각해. 그냥 하다 보면, 얘도 하다 보면 되니까 조금 더 내가 특정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지. 나 60개 풀어서 3개밖에 안 틀렸네. 이거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게끔, 진짜 이 정도 수준은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 틀려야 얘가 이제 내가 좀 여기 문제 좀 풀 줄 아는구나 정도로 그냥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대표 문항 2개를 내가 써놨는데, 2개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뭐가 써져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15번에서.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을 밑에 쪽에 가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들어가시겠죠. 그쵸? 가에는 얘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그 윗줄과 아랫줄을 비교를 해서 나를 쓰라는 거거든. 윗줄과 아랫줄. 윗줄에는 그러니까 가가 써져 있는 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그 아랫줄은 합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 요 녀석이 여기하고 여기에 분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이 아랫줄하고 윗줄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뭘 쓴 거야? 교집합에 대한 요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그쵸? 이 교집합을 여기와 여기다 분배를 한 겁니다. 그게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가는 계산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건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분배법칙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 자, 16번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 서술형이라면 서술형엔 아예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풀게 이렇게 딱 언급돼 있어. 다음을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여 정리하세요. 라고 문제 아예 서술형에 보통 명시가 돼 있어.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다 맞추니까. 니네 이것도 할 줄 아니?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나는 사실 그런 문제는 개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해. 뭐 수학이라는 게 정확한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과에만 제대로 도달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벤 다이어그램만 잘 풀어도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있잖아. 인수분해 할 줄 몰라도 돼. 큰의 공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답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효율의 입장에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논리적인 그냥 그 정확한 풀이에 대해서는 뭐 벤 다이어그램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어보니까 자, 요 녀석을 자, A 합집합 B 먼저 얘는 그대로 쓰고 교집합에 요 녀석 A 그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나머지는 다 안 바꿨고 요 부분만 지금 바꾼 겁니다. 지금 요 부분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은 얘 그대로 쓰고 얘 드모르간의 법칙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만 적용을 한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났더니 합집합 B가 똑같이 들어있네. 그럼 합집합 B를 묶어낼 수 있겠네. 남은 거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남았네요. 근데 얘는 공집합이네. 에이씨, 뭐 하는 거야? 공집합이네. 그렇죠. 왜 A와 A가 아닌 것들을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뭐만 남아? 결국 B만 남아요. 따라서 얘가 B는 A교비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죠. B는 A교비랑 똑같아. A교비가 B여야 돼?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됐나요? 뭐 안 됐나요, 혹시? 혹시 뭐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뭐 이상해? 안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거. B가 A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거? 그쵸. A의 여집합과 B는 서로 소이다. 5번이겠죠. 1, 2, 3, 4번 중에 없네요.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니까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고 B는 여기니까 언제나 서로 소인 상황이 되겠지요. 그치요? 맛있어요? 아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뭘 먹는 거에 사실 막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안 먹으면 돼. 뭐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 치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안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먹는 건 나쁘지 않은데
먹으면서 수업을 듣는 건 안 됩니다. 알았죠? 간혹 영화관 가면 그런 애들 있어요. 봉지 과자 가지고 와서 한 양손 가득 들고 와가지고, 아니면 햄버거 막 냄새 오만 냄새 다 나는 거, 그런 거 들고 와서, 얘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영화관 와서 밥을 먹고 있나 이런 느낌, 밥 먹으려고 영화 보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치? 우리도 수업 들을 때도 막 너무 냄새 나고 너무 소리가 크고 그런 것들만 아니면 나는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저 입구에 뭐 음식물 반입 금지 써져 있는데 내가 붙인 거 아닙니다. 알았죠? 나도 먹을 건데 뭐 커피도 마시고 할 거예요, 나도. 자, 다음 문제. 그러니까 아니고 저거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어야겠지, 그치? 자,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가 지금 결국 B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B로 정리하는 과정을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나는 지금 A 합집합 B와 A 차집합 B의 차집합을 찾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A 합집합 B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여기니까 두 부분을 뺀 거.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부분이 내가 찾는 부분이구나. 좌변이구나. 여기네. 그냥 B네.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알았지? 저게 나쁜 방법이고 이건 좀 있어 보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고 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이런 풀이를 인정하지 않게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저런 방법도 익혀둡시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요 페이지가 유형이 좀 많고요. 29번 봅시다. 29번도 어떻게 풀 거냐면, n 원수 10개 있대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게요. 그 서술형 있잖아. 나 때는 나는 물론 학교 다니. 자, 문제 봅시다. 45번 15페이지에 45번 보시면 두 집합 A 1, 4, 5, 7 B 2, 3, 4, 7, 8 인데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집합 X 봐봐.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아까 전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거 한다 그랬지. 얘를 넣을까 말까. 그치? 그거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 원소가 뭐가 있나 봤더니 겹치는 걸 빼고 나머지 2, 3, 5 이렇게 남아있잖아. 8도. 자, B가 이렇게 있고 왜 그러지? 자, X가 이렇게 있고, 즉 봐봐, 2하고 3하고 8은 반드시 X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얘한테는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여기 써져 있어야 하고 3도 무조건 써져 있어야 하고 8도 무조건 써 있어야 한다는 거지.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럼 나는 너 들어갈래 말래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소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2의 제곱계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소가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를 가지고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2, 3, 8은 선택권이 없고 나머지 4와 7만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야 하니까 답이 2의 제곱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46번도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좀 달라요. 46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고요. 1, 2, 4가 있어서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안 돼야 된대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대신 전체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물어봅니다. 그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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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안 했나요?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 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진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부분 집합 다 써놓고 본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있으면 그것만 하나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그 라면과 진라면 그런 느낌 아니고요. 알았죠? 좀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이런 뜻이야. 교집합을 시켜서 공집합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잖아. 그 말은 이 안에는 1, 2, 4랑 겹치는 게 있어야 돼. 그치? 1, 2, 4가 모두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1, 2, 4와 겹치는 게 존재해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이걸 해석하면 1, 2, 4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1, 2, 4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 됐나요? 됐나요? 아까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해봤는데 그럼 역시나 그럼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1, 2, 4 세 개를 따로 생각을 할 거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어떤 X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3하고 5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3하고 5는 어디다 쓸지 고민만 하면 돼. 3 둘 중에 한 군데 쓸 거고요. 5도 둘 중에 한 군데 쓸 거니까 일단 2의 제곱계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은 1, 2, 4는 얘는 들어갈래 말래 해가지고 2의 세제곱의 선택지에서 셋 다 들어가지 않는 걸 빼주셔야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뺀 게 요 녀석이 3과 5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 쓰고 요 녀석이 1과 2와 4의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에 쓴데 우리 문제는 여기까지 찾고 마지막에 1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 5개 원소가 다 들어간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3하고 5를 둘 다 넣을래. 그 다음 1, 2, 4 셋 다 넣을래. 또 있을 거 아니야. 이 하나 뺀 건 1, 2, 4가 셋 다 안 들어가 있는 것만 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안에는 이 안에 1, 2, 3, 4, 5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걔는 진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문제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수업이 뭐 한 30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신에 내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날 하루가 생기면 그날 30분 일찍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쵸? 이게 좀 뭐가 반대로 됐냐면 그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해준다고 하면 애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공짜 수업이다 막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나는 수업을 일찍 끝내서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너희는 막 내가 막 고맙죠? 그쵸?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시험도 없고 숙제 검사도 할 게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일찍 불러서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아마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오전 중에 그 영상이 갈 거니까 메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 봤으면 그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줘도 나쁘지 않아요. 알았죠? 유튜브 영상 링크가 가는 거라서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